네, 제가 다 한 다음에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의 없이 바로 질문하시면 돼요. 네,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절대 참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전문 강의가 아니거든요. 전혀 전문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대충은 다 무슨 이렇게 마음 생각이라든지 스트레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네,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묻는 질문이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이냐 이런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눈높이를 맞출 테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 질문이나 하시고 또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은 아무리 뭐 아무 주도 상관없어요. 그런 게 있으시다면 미리 제가 생각하고서 제가 준비하는 얘기하는 동안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있으세요? 네. 혹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고 네. 어떨 때 불안하고 네. 또 좀 겁이 나고 네. 그리고 또 좀 화나고 네. 그럴 때 제가 공부하기 전에 어떨 때 공부하다 그런 생각나면 화나고 어떻게 좀 빨리 이런 감정, 부정적 감정을 좀 긍정적 감정으로 리플레이스 하면서 한 5분 내에 즉시 이 감정을 버리고 또 새로운 일을 하거나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상황이 공부할 때 화가 난다 그랬나요? 어떨 때 제가 옛날에 다른 사람들 당한 생각나면 화나는데 근데 그게 공부할 때 네. 주로 나요? 네, 네. 딴 때는 놀 때는 안 나고요? 네? 놀 때는 안 나죠? 네, 공부가 하기 싫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공부할 때도 음악 듣기 싶고 음악 들을 때도 공부하기 싶고 이건 뭐 길게 갈 게 아니고 바로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공부 안 하시면 돼요. 네. 그럼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해야 하니까. 네, 해야 하니까. 네, 일단 이제 그거는 이미 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 원장님 책을 좀 읽었었는데요. 그랬어요? 네. 제 같은 경우가 좀 조급함이 있어요. 조급함. 필요하면 시간 되기 전부터 네. 그 조급함을 혼자 그 책을 보고 네.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때 대처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대처하려면 맨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평생 그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라고 또 조급해지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 2주 정도만 훈련하시면 돼요. 네? 조급하지 않게. 아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훈련하세요. 그러니까 평생 하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훈련은 되겠다 2주 정도면 돼요. 아주 긴 거는 빼놓고서 2주만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이따 훈련하시고 그 다음부터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기 시작할 테니까요. 네. 또 있으세요? 네. 저는 지난주까지 굉장히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았는데요. 주말에 그 자서전을 읽었거든요. 네. 바보우사 박인숙의 멈추지 않는 성장통 그런 자서전이었는데 그분이 활동한 거 그런 걸 쓴 건데요. 보통 그런 자서전 읽으면 이렇게 공부되고 배워야 되고 그러는데 전 그걸 읽다 보니까 제가 되게 그 실패한 인생 같고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본이 다른 것 같고 이렇게 나는 무능력하지 하면서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 매사 짜증스럽고 그렇게 하루 이틀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TV가 바보 상자였잖아요. 요새는 책이 바보 책이에요. 책 많이 읽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책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출판사에서 계신데 되게 저한테 섭섭하게 생각해요. 저도 책을 쓰는 사람인데 저는 사실은 책을 많이 읽지 말라 그래요. 네, 근데 읽고 싶을 때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만 읽다 보면은 자꾸 책에 빠지게 되고 생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네. 저도 궁금한 건 아니, 네, 조금만요. 그래서 이건 바로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책을 써봤지만은 책의 90%는 거짓말이에요.
네, 진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거 가지고 그렇게 네, 다 믿을 필요 없어요. 이게 과장과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 책도 일종의 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분이 누구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1대1로 만나면은 제가 우리 조 교수님하고 1대1로 해서 전혀 뭐 차이가 안 날 것 같거든요. 아니면 더 우수성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네. 책 읽는 거 빨리 잊으세요. 아니면 한번 책을 써보시면 어때요? 그럼 그분이 똑같은 느낌을 가질 거예요, 아마? 네. 저는 혹시 다뤄질지 모르겠지만 네.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 시작이 잘 안 되는 경우. 네, 좋습니다. 네. 네, 그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질문하신 분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주제? 없으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네. 스트레스라는 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생각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나? 네. 여기까지 해야 그 다음에 해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생각을 줄여서 내가 쉽게 살기. 네, 이게 제어의 해법입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마 많은 해법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네. 생각. 네.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준비는 했지만은 절 보시고 그냥 대화하듯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생각은 태어날 때는 없어요. 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태어날 때 기억나세요? 전혀 안 날 겁니다. 태어날 때는 없어요. 아주 처음 생기는 게 5개월 때입니다. 네, 5개월 때 다른 거 생기는 게 아니라 엄마를 엄마로 알아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우리가 지금 엄마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아기한테는 그런 표현조차도 이제 인식이 안 되고 하여튼 누군가 있어.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누군가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이 안 돼요. 있긴 있는데 느껴지는데 그게 누군가라는 게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5개월쯤 되면은 엄마,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있어. 그게 이제 나한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느껴지면서 나도 있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있구나. 이게 생각의 시작이에요. 태어날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물론 내 그런 생각이 만들어지는 소질은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생각이 시작되는 거는 5개월째라는 거죠. 네, 그렇게 시작이 되다가 이제 한 12개월쯤 되면은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거기다 싸지 말고 여기다가 싸.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네, 그 상황을 판단해야 되고 내가 지금 볼일 보고 싶은데 여기다 하면 안 되는구나.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엄청나게 이제 생각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네. 그래서 언제까지 커지느냐? 그냥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 쌓아놓고 계실 거예요. 계속 생각을 크게 해서 온도까지 생각, 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어떻게 분류하든 간에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소실되기 시작해요. 네, 소실되는 게 이제 뇌에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이게 너무 지나치게 쓰면은 또 소모가 돼가지고 생각이 소실되기 시작해요. 지나치게 쓰면은 이게 소실되고 뭐 죽으면 없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바로 생각이 시작되질 않고 몇 개월 지나서 생각이 시작되다가 죽을 때는 진짜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그 생각이. 네. 생각은 의식이 있을 때만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없을 때는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의식 상태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이게 어떤 일들이 내 몸에 내 뇌에 일어난다 이런 걸 이제 아시게 될 텐데 의식 상태는 이렇게 5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분류하는 각성 상태입니다. 네. 각성도 여러 가지 또 단계가 있는데 이제 집중이라는 게 또 있어요. 굉장히 아까 이제 우리 박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 공부에 집중하려는데 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각성 상태긴 하지만은 생각이 딴 생각이 나거든요. 네,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있는 거죠. 각성 상태라도. 하여튼 딴 생각도 생각이니까. 그런데 이제 기면, 네, 이게 우리가 졸립다. 이런 상태가 있어요. 근데 뭔가 하여튼 머릿속에서 뭔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을 하려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걸 갖다가 이렇게 정하잖아요. 근데 기면 상태, 그러니까 약간의 졸린 상태에서 내가 꼭 정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이루어져요. 뭔가가 생각이 나는데 내가 그 생각 꼭 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상태죠. 그러다가 이제 스튜퍼, 혼미 상태인데 이럴 때는 막 뭐가 일어나긴 하지만은 뭐 갈팡질팡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끊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태죠. 더더욱 이게 의미가 있지도 않고 막 뭐 그런 상태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반혼수, 그다음에 혼수. 이럴 때는 아무것도 못 느껴요.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혼수 때는 아무것도 못 느껴요. 네, 그게 이제 의식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병적인 상태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잠과 꿈, 이게 좀 의식하고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생각하고 관계가 있어요. 잠잘 때는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죠. 네, 그런데 다시 잠자는 동안에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생겨요. 근데 그 꿈이라는 게 이게 뭘까? 근데 뭔가 생각하고 되게 비슷하죠, 꿈은요. 내가 뭐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냄새 맡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게 흑백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흑백이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진짜 색깔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지각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야, 이건 또 뭔가. 근데 잠에 푹 빠졌을 때는 또 생각이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병적인 상태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없어지는 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이다. 매일매일. 네. 그게 이제 잠이에요. 그래서 잠과 꿈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이 앞에 앞에 앉아요. 조금은 더 잠과 꿈에 대해서, 이게 제가 이제 저한테 오시는 고객이나 모든 분들한테 첫 번째 시키는 훈련이 숙면 훈련이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잠이 별로 안 중요했는데요. 다 잘 잤는데 요새는 잘 못 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잘 잔다고는, 그러니까 시간은 마저 채우는데 이 수면의 질이 안 좋아서 굉장히 안 좋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면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수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 이 생각과 이 잠, 꿈에 대한 관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면을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뇌파라는 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뇌파, 그다음에 이제 눈의 움직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눈의 움직임을 갖다가 또 이렇게 모니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근육의 움직임들, 근육이 움직일 수 있나 없나 이걸 갖다 관찰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관찰합니다. 이게 이제 그건데요. 요거는 이제 눈을 관찰하는 거고요. 눈의 움직임을. 요거는 이제 근육의 움직임, 요게 뇌파를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잠을 자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요게 이제 안구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요게 근육의 움직임, 요거가 이제 뇌파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깨어 있을 때예요. 네, 조금 어렵죠. 어렵긴 하지만은 한두 개만 캐치를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1단계 수면, 렘 수면, 그다음에 여기가 빠졌네. 2단계 수면, 3단계 수면, 4단계 수면.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하죠. 여기서 이제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뇌파거든요. 네, 그래서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이렇게 뇌파가 델타파, 굉장히 파가 큰 이런 뇌파를 그리게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데 뭘 기억하시냐면 꿈이라는 게 렘 수면에 있어요. 네, 요 렘이라는 것은 Rapid Eye Movement. 그래서 꿈을 꾸고 있을 때 요 수면 시에는 눈이 막 움직여요. 이렇게 좌우로. 네? 그게 이제 기록이 되거든요. 눈이 좌우로. 여러분들 자니까 모르죠.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1단계, 이게 깨어있을 때고 1단계 수면, 그 밑에가 렘 수면인데 1단계 수면과 렘 수면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굉장한 차이가 나죠. 여기서는 근육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얕은 수면에 있을 때는 내가 움직임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움직이기도 해요. 그런데 꿈을 꿀 때는요, 꼼짝 못 해요. 네. 절대 움직일 수 없어요. 꿈을 꿀 때는.
차라리 깊은 잠을 잘 때는 움직일 수 있어요. 깊은 잠을 잘 때는요, 내가 그냥 아이들 보시면은요, 정말 깊은 잠, 이렇게 발로 차도 몰라요. 그런데도 뒤척여요. 뒤척이죠. 네, 깊은 잠에서는 자기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꿈을 꿀 때는 못 움직여요. 네, 절대 못 움직여요. 왜냐면 마비되니까. 꿈을 꿀 때는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움직이고 몸은 마비가 돼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좀 복잡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잘 때고 이게 깰 때인데요. 이게 이제 수면 주기라 그래서 그러니까 얕은 잠과 깊은 잠을 갖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6, 7회씩.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잤다가 깼다가 또는 꿈을 꾸다가 깊이 잤다가 꿈을 꾸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꿈을 꾸고 다시 깊은 잠에 빠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 꿈이 기억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많이 꿨다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건 다 언제 꿈이냐? 깨어나기 직전의 꿈이에요. 이전 내가 잠에 깊이 들었을 때의 꿈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항상 내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 한밤중에 꿈이라고 이렇게 기억이 되지만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깨기 직전의 꿈입니다. 그것만이 기억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깊은 수면이 잠이 들면은 깊은 수면이 많다가 나중에는 렘 수면이 많아져요. 그래서 자기 직전에 꿈을 더 많이 꾼다. 아니, 깨기 직전에. 네. 조금 어려우면 질문하세요. 네, 그래도 이걸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애들 다르고 또 어른 달라요. 그래서 애들은 저렇게 깊은 수면으로 많이 가고 어른들은 얕은 수면으로 많이 간다. 근데 이거는 평균을 저렇게 한 거고요. 저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저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이 들면 다 저렇게 된다. 저렇게 관찰이 되긴 해요. 근데 저게 자연적인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제가 하는 훈련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은 자연적으로 태하거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생각입니다. 동물은 이렇게 자거든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자요. 이렇게 자요. 왜냐면 동물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생각이더라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알고 봤더니 늙게 만드는 것도 생각이고요.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다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줄여버리면 이게 이렇게 돼요. 네, 나중에 그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깨어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깊은 잠은 줄어든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얼마든 되돌릴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 그러는데 마음이 가슴에 있다라고 생각을 과거는 했었죠. 왜냐하면 마음이 반응을 하니까, 가슴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은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지 않고. 근데 이게 가슴에서 반응하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가슴에 있다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마음이 가슴에 있다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걸까요? 네, 주로 뭐 감정,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슴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뇌가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는데 이렇게 사실 그동안에 뇌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뭐 뇌 부위마다 뭐라고 뭐 굉장히 그런 게 많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해봐야 별로 지금까지 뭐 별로 의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쉬워요. 네, 이게 꼭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되게 이게 내 뇌를 이해하는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고 제 말을 듣고, 네, 그다음에 제 말을 이해하고, 이거는 전부 다 대뇌가 하는 일입니다. 대뇌. 네, 그래서 이 바깥에 있죠. 이 바깥에 있습니다. 이 바깥에. 네. 그리고 느낌은 물론 느낌에도 당연히 그 대뇌가 작용은 해요. 작용은 하지만은 1차적인 데가 크게 변연계라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쪽 부위인데 여기는 이건 아니고요. 이 안에 있어요. 변연계가. 네, 그래서 이 변계에서 주로 느낌, 내가 느끼는 거죠. 생각하는 거하고 느끼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한다, 느낀다. 같은 거라고,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굉장히 다른 현상입니다. 잘 보시면은 이것만 내가 다르게 그러니까 생각은 다르게 이렇게
이게 인식을 해도 벌써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과 느낌이 다르다는 것은 느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감정, 욕구 다 비슷하긴 해요. 그다음에 증상 이것도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증상으로 내가 몸에서 느끼는 증상이 이게 생각일 수가 없거든요. 이건 느낌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반응은 이제 뇌관이라는 데서 주로 담당하는데, 네, 이거는 내 생각하는 관계없이 내 몸을 작동시키는 것들이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다, 뛰게 한다. 이게 다 반응입니다. 나는 이제 잘 때는 내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너 숨 좀 몰아 쉬어.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데 잘 때는 아무도 명령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숨을 쉬잖아요. 예,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여기서 하는 일이죠. 네. 사람의 뇌는 한 1.5kg, 몸무게 한 2%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칼로리를 소모하는데요. 갓난아기는 거의 60%를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몸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는 거는 머리밖에 없어요. 그냥 머리만 쓰는 거예요. 계속 뇌만 쓰는 거예요. 실제로.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네, 굉장히 많은 걸 쓰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걸 써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될수록 덜 쓰는데 그래도 보통 20%를 씁니다. 그러니까 몸무게는 2%인데 쓰는 칼로리는 20%죠. 그래서 요즘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머리만 쓰잖아요. 뭐 몸으로 쓴 게 별로 없어요. 근데도 굉장히 지치죠.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리가 쓰는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저건 보통 쓰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머리를 그냥 디디다 써봐요. 뭐 고민한다든지 뭘 어떻게 그냥 뭘 한다든지 그러면은 훨씬 지치게 되죠. 네, 이게 굉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네. 뇌세포는 뭐 사람마다 학습하는데 이건 이제 진짜 잘라가지고 사람의 뇌를 잘라가지고 조사해볼 때는 860억 개 된다. 그 중에서 한 160억 개가 대뇌 피질에 있다. 그리고 세포 하나당 돌기가 나와요. 네, 돌기가 나오는데 그게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동물의 뇌를 비교해봤더니 같은 무게에서 세포 수가 그리고 소모하는 같은 무게에 소모하는 칼로리가 사람이 제일 크다. 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죠. 그게 이제 대부분이 다 생각이 많고 이런 데서 주로 기능으로 본다면은 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워낙 지금 이 생각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강조하려고 두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 몸이 있고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반응이 있다. 네? 네. 이렇게만 인식을 해도 나를 좀 더 알게 돼요. 이렇게만 인식을 해도. 네. 그래서 그걸 나눠보면요. 네. 그래서 대뇌 피질은 동물도 있기는 한데 사람 같은 그런 기능을 하지를 못해요. 네. 그런 대뇌 피질이 있기는 한데. 네. 그래서 이제 대뇌 피질을 사람의 뇌라 그러고요. 변형계를 포유류의 뇌라 그러고, 그 다음에 뇌간을 파충류의 뇌라 그래요. 파충류의 뇌는 우리가 악어가 있죠. 악어가 파충류 아니에요. 악어의 눈물이라고 들어보셨죠? 악어가 슬퍼서 우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네, 악어는 감정이 없어요. 오로지 생존만 있거든요. 그래서 악어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긴 하는데 그거는 감정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라는 거죠. 요새 정치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은 저거 악어의 눈물이다. 네, 이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비하하려고 하는 건데 악어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정치인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연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동물들은 연기 못 해요. 절대 연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로 비교하는 거는 전혀 아니죠. 네, 네, 과학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뭐 은유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 대뇌에서 하는 게 생각인데 그 생각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듣고 보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손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다 대뇌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해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학습하고 예측하고 이런 건 다 생각이 하는 일이죠. 반면에 이제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이 기능이 있는데 자아 인식이라는 거예요. 네, 생각은 자아 인식을 해요. 동물들은 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아 인식이라는 게 거의 기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사자나 뭐 호랑이나 이렇게 거울 앞에다가 두잖아요. 그럼 거울 앞에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사람은
사자나 호랑이는 그거 못해요. 저게 뭐지? 으르렁거려요.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자기라고는 절대 인식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달밤에 이렇게 호숫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달빛이 비치면 자기 모습이 비치잖아요. 으르렁대요. 놀라기도 하고. 네. 사람은 자기라고 알지만은 그 자아 인식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포유류. 그러니까 사람 이하에서는 없어요. 네. 그냥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나라고 느끼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게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기능이죠. 네, 자아인식이라는 기능이. 이 감정은 이제 욕구 감정 증상. 그런데 이 욕구 감정 증상과 이 생각이 굉장히 다른 점이 욕구 감정 증상은 거의 몸의 반응과 행동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행동을 하라고 할 때까지는 수반하지 않아요. 저절로 하진 않거든요. 내가 이렇게 팔을 뻗어라. 내가 지금 다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니까. 그러면 움직이지만은 그냥 생각만 그냥 하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감정 욕구는 내가 뭐 명령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그냥 이 행동과 또는 반응이 따라와요. 이게 이제 감정과 욕구죠. 반응은 이제 심장, 혈압, 호흡, 소화, 수면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수면이 뭐 수면법,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수면은 그냥 반응일 뿐이거든요. 그냥 잘 자게 돼 있어요. 모든 동물은 잘 자게 돼 있어요. 필요한 만큼. 근데 잘 자려고 하니까 그건 생각이거든요. 잘 자겠다는 건 생각이고, 내버려 두면 잘 자는데 생각하니까 못 자는 거예요. 네? 네, 나는 그렇게 거꾸로 하죠. 네. 네. 생각은 과거를 할 수 있어요. 생각은 미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현재밖에 못합니다. 감정 욕구는 현재밖에 못해요. 내가 지금 뭐를 먹고 싶어? 그럼 지금 먹고 싶은 거지. 내가 어제 뭐 떡이 먹고 싶었어? 이건 이미 기억입니다. 이건 생각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달라요. 어제 내가 어제를 생각하는 거는 생각이어서 오늘 내가 지금 떡이 먹고 싶다라는 그 느낌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네. 그래서 감정과 욕구는 현재밖에 못한다. 몸도 현재밖에 못해요. 굉장한 차이죠. 근데 생각은 과거도 하고 미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물은 거의 과거, 미래 못해요. 네, 사람만이 하죠. 네, 과거. 그래서 사람이 그 과거와 미래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생각이라는 능력인데, 그거를 좋게 사용하면 좋은데 자기한테 나쁘게 사용을 해요.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내가 늙어갈 거를 생각하고 늙어가요. 동물들은 절대 늙어갈 거 생각하지 않거든요. 늙는 것조차도 몰라요. 사람은 죽어갈 걸 생각하고 죽어가요. 근데 동물은 절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아무 그런 생각이 없어요. 신나게 살다가 죽을 때 팍 죽죠. 네, 그러니까 생각을 참 자기한테 유리하게 써야 되는데 굉장히 불리하게 쓴다는 거예요. 생존에 굉장히 고통을 주고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다 길러진 거지 타고난 건 아니에요. 그게 뭐 노화를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도. 그렇게 길러진 거죠. 생각은 주로 의식 속에 있어요. 반면에 감정 욕구는 의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아닌 거를 우리가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잘 아까 자기 인식이라는 제가 말을 썼는데 그걸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모르면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자기 내면에 또는 무의식 속에 잠재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또 찾아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반드시 행동과 내가 뭘 먹고 싶어 그러면 먹고 싶은 거죠. 네, 이렇게 내가 화가 났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뒷목이 막 뻗쳐지고 뭐 솜털이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 그러고 싶지 않아, 뭐 그러고 싶다 않는다 이런 거하고 관계 없어요. 그냥 그런 반응이 자동적으로 바로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죠. 감정 욕구는 충족이 안 되면 더 커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믿음은 내가 믿음을 바꾸기 전까지는 안 바뀌죠. 네, 그렇게 믿을 때까지는. 근데 감정 욕구는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네, 그래서 수시로 바뀌어요. 감정 욕구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기준도 없고 옳고 그름이 없어요. 네, 근데 누구도 다 안 예쁘대. 근데 나는 예뻐. 거기 가슴이 벌렁벌렁해. 그럼 예쁜 거예요. 근데 자꾸 아름다움과 미학을 혼돈하더라고요. 네, 아름다움이라는 건 느낌이거든요. 내가
저 그림이 아름답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아름다움을 아니 그거보다 더 쉬운 거 막 이쁜 분이 계세요. 그럼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네? 근데 딴 분이 보고서 안 예쁘다고 느끼면은 그 사람은 가슴이 두근두근 안 하잖아요. 이거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학이라는 건 뭐냐? 미학은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한 것의 특징이 뭘까를 연구해서 기준을 만든 게 미학이에요. 그건 또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학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느끼려고 거꾸로 해요. 그 힘들죠. 그건 느낌이 아니거든요. 네, 제가 비엔나를 갔을 때 거기에 그 클림트의 키스라는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다들 대단하다고 해요. 근데 난 뭐 시큰둥 하더라고요. 저게 뭐 아름다움인가? 나는 별로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가슴도 벌렁거리지 않았어요. 뭐 좀 다르긴 해, 남다르기는. 근데 그걸 아름답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클림트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게 아름답다고 다 생각이거든요, 그것들은. 네? 그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네. 다시 돌아가서 충족이 안 되면 더 커지고요. 거꾸로 충족이 되면은 시들어져요. 보통 2주 내에 다 시들어집니다. 네. 모든 감정 욕구가 다 그래요. 아니, 욕구가 다 그래요. 네. 이게 처음에는 생각으로, 야, 그거 하지 마. 뭐 하여튼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계속 이걸 갖다 억제를 하잖아요. 나중에는 꼼짝 못 하게 돼요. 욕구한테 거꾸로 지배를 당하죠. 사람이. 네. 그때를 충동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충동은 어떻게 돼요? 네. 우리가 머리가 하얘진다 그러죠. 생각이 작동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훨씬 압도적이 되죠. 그 전까지는 생각이 통제하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 생각으로 통제만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는 거꾸로 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충동입니다. 네.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증상도 느낌 중에 하나거든요. 네. 증상 중에서 이제 상처라는 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 상처가 많아요. 네, 많다고 해요. 네, 그 중에 어떤 건 상처가 아니기도 하지만은 상처라는 게 있어서 지금 내가 증상으로 느낄 때만 상처입니다. 네, 지금 내가 증상이 없잖아요. 그건 상처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과거에 무슨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한테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럼 상처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당연히 너 지금 상처가 남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마다 그 느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상처로 남아 있어도 나한테는 상처가 안 남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해. 나한테 과거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상처가 있다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 대뇌의 전두엽이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하는데 이게 진짜 사람다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판단, 조절 이런 게 이제 다 전두엽에서 하는 건데요. 제가 더 말씀드린 건 전두엽의 전전두엽이라고 있어요. 프리프론탈 로브라고 전전두엽. 이게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해요. 네, 거기서 하는 게 제일 큰 게 자아 인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제가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을 나는 또 인식을 해요. 내가 말하는 걸 내가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인가를 내가 또 인식을 해요. 네? 네.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내 반응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 인식할 수 있어요. 조금만 하면은, 네, 조금만 연습하면은. 그래서 내가 나를 인식하는 능력, 이게 자아 인식입니다. 이게 주로 어디서 담당하냐면은 프리프론탈 로브에서 담당을 해요. 프리프론탈 로브는 참 이게 특별한 게요. 이게 이제 그 조금 연습을 하든지 이게 작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 임사 체험이라고 있어요. 임사 체험.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임사 체험인가 일단 우리가 의학적으로 죽었다라고 판단된 다음에 나중에 깨어난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미 죽어서 끝난 사람은 얘기가 안 되고, 근데 죽었다고 그러니까 판정을 받고 나서 다시 깨어난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자기가 무슨 경험을 했다. 그것도 굉장히 생생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 중에 뭐 강력한 빛을 봤다. 이게 제일 흔한 이제 체험인데 강력한 빛을 봤다라고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이 감겨 있었고 뭐 빛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체험을 몸이 작동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네, 이걸 이제 뭐 경계에서는 0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0이 나와서 느꼈다는 주만 이게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예, 프리프론탈 로브의 작용에 그때 그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네? 아까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꿈에도 아무것도 움직인 게 없는데 뇌에서 한 작동만 가지고 내가 생생하게 어떤 체험들을 하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 인사 체험이 그렇고요. 영적 체험, 어떤 분들이 이제 뭐 나는 예수님을 봤다, 내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 네,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누구나 다 보이는데 그런 걸 갖다가 딴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이 사람 봤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 게 이제 남이 볼 수 없고 나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예, 앞에서. 네. 그리고 이제 명상을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 여기 참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잠깐만 우리 나중에 저한테도 질문하시겠지만은 오늘 여기 또 진정한 엑스퍼트가 계세요. 네, 덕승여대 건강심리학과 김정호 교수님입니다. 네, 그래서 명상이 전문이세요. 제 말 하면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제가 대답 못하는 거 있으면은 우리 김정호 교수님이 또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갖다가 오래 쌓은 사람들 보면은 남이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명상 상태에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는 특별한 체험을 해요. 네, 세상이 뭐 다 내 것 같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은 저도 뭐 그런 상태는 돼본 적이 없어요. 네, 그건 상당한 수련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게 하는 게 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아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아 인식이 만들어지는 것은 혼자서는 어렵고요. 남과 자꾸 비교하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자꾸 자아 인식이 만들어지고요. 존재.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태어날 때는 내가 존재하는 것 절대 모르다가 5개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나를 볼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객관적인 존재가 돼요. 네, 그거를 본 나는 이제 주관적이지만은 네, 이게 객관적인 존재가 되죠. 네, 그러다가 내가 없어지면은 이제 내가 없어져도 우리가 알기로는 다 없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은 살아남잖아요. 아니, 있잖아요. 지구도 있고 태양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나 없이도 내가 있을 때만 그것들이 나한테 존재를 하죠. 내가 없어지면은 다 나한테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아무 존재가 없어요. 네, 우리가 이제 요거를 갖다가 다 끝나도 뭐 그다음에 내세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지옥도 있고 천국도 같은 내세가 있다. 그리고 또 아니면 윤회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걸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거 아세요? 천능과 지옥에는 역사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는 역사가 있잖아요. 네, 천능과 지옥에 왜 역사가 없는지 아세요?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없어요. 뭐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따름이지 역사가 살면은 역사가 생기죠. 근데 살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은 이걸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나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요. 그래서 몸맘, 네, 저의 몸이 있고 제 마음이 있죠. 네, 근데 제가 이 몸맘만 가지고 존재하지 않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존재를 해요. 이게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초청한 이 세미나 오시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음으로써 제가 있는 거죠. 제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저의 큰 부분이죠. 네? 관계 없이 사는 사람이 과연 정말 있을까요? 네, 다 관계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하고 살아요. 일을 하고 살고 성취를 하고 살고 그렇죠? 아니면 뭐 돈이 중요한 거고 또 학생들한테는 공부가 중요한 거고 이런 걸 하고 살죠. 그 다음에 어떤 사회,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내 몸과 내 마음만 이해해가지고는 이해되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구랑 살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회에 살고 있냐가 다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내가 개인이니까 그냥 나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걸 합쳐서 존재하죠. 네, 이 네 가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아까 제가 생각, 감정, 생각, 느낌 요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쉽듯이 이렇게만 틀을 갖고 있으면 되게 쉽거든요. 네. 욕구, 네, 욕구와 감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욕구는 뭐 아주 기본적인 식욕, 성욕, 수면욕, 휴식욕, 뭐 쾌락욕.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관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에 대해서 관계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국 사람들은 이 관계에 대한 욕구가 제일 커요. 일과 성취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욕구죠. 다 호기심, 성취 이런 것도 욕구, 자아 실현, 자존감. 서양 사람들은 저런 말을 많이 쓰는데 한국 사람은 이게 훨씬 커요. 뭐 먹어도 같이 먹기, 놀아도 같이 놀기 이런 욕구지 혼자 먹기 이런 욕구는 없어요. 잘.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냥 먹기 이렇게 되는데 먹고 싶은 욕구, 식욕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이니까 그게 가능한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이 더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이렇게 돼요. 또 관계에서도 관심욕이 뭐예요?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예요. 거꾸로 말하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도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꼭 이렇지만은 않거든요. 우리는 말을 해야 돼.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그것도 이게 눌려 있다가 터지기 시작하면요, 본물 터지지 그냥. 또는 내 얘기 좀 들어줘. 이것도 굉장히 큰 욕구더라고요. 네, 이게 서양에서 이렇게 분류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욕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욕구, 또 거꾸로 숨고 싶은 욕구. 참 이게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네. 또 일과 성취에 그런 게 나타나요. 명품욕, 신상품을 사고 싶은 욕구, 인정욕, 가시욕, 봉사도 알고 봤더니 욕구더라는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고 싶거든요. 이게 다 관계에서 비롯된 욕구예요. 서양 사람들 것만 배우면요, 이게 전부 다 개인에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은 욕구인데 다른 사람 관계돼서 욕구가 나온다. 이렇게 보여야 한국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는 조금 더 개인적인 것 같죠. 네, 술 마시는 것도 우리 또 혼자 마시지 않아요. 근데 서양 사람은 진짜 혼자 마시고 그냥 술에 의해서 지배되거든요. 쾌락을 느낀단 말이에요. 담배는 상당히 우리는 혼자 피는 편이죠. 상대적으로. 약물도 뭐 같이 나눠 먹는다? 이런 거 잘 없죠. 네. 음식, 초콜릿도 우리는 같이 먹죠. 초콜릿도 혼자 먹고 뭐 좀 이렇게 조금 다르긴 해요. 마사지를 받는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받죠. 네, 이것도 어떤 때는 또 단체로 받더라고요. 네. 행동, 구매, 수다, 놀이, 게임, 도박 다 우리는 저런 것들을 하는데 욕구가 충족되는데 같이 해서 하는 것들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네. 대리 만족이라는 게 또 되게 커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거를 내가 하지 않고 대리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관람이라는 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를 하는데 누가 잘 쳤으면은 누가 골을 잘 넣었으면 저게 내가 넣은 것 같아요. 네, 누가 안타를 치면 내가 친 것 같고 이게 대리 만족이거든요. 네, 포르노만 보고서 포르노를 보고 만족을 해요. 근데 포르노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잘 못해요. 섹스를 잘 못해요. 네, 그러니까 대리 만족이 큰 사람일수록 현실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네. 특히 이제 이런 게 이런 게 발달되면서 이거는 전부 다 이게 보고 듣고 그다음에 생각하고거든요. 이게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걸로 만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느낌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되게 제대로 못해요, 진짜. 여기에 만족하니까. 네. 실질적으로 내 몸이 느끼는 거에 질은 떨어뜨리죠. 그래서.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충족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수양이죠. 네, 그래서 이제 수양만 하시는 분들은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들은 수양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체를 해요. 네, 충족이 안 되면은. 그래서 뭐 술, 담배, 유흥, 여성들은 수다, 쇼핑, 먹기 이렇게 대체를 하고 만약에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고통이에요, 그게.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거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꾸 억제되면 더 강해지죠. 네, 호기심.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 그래요. 네, 근데 안 사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난리치죠. 네, 로미오 줄리엣이 왜 자살을 했어요? 금지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네. 경제에서는 리액턴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갖게 하지를 못하고 약간 이렇게 터울을 줘서 갖게. 그러면 더 욕구가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경제 물건을 팔 때 저런 심리를 갖다 이용을 해요. 리액턴스라는 심리를 다 같은 데서 오는 거죠. 근데 저게 커지면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 만족이 있고 거꾸로 말해서 쾌락이 있고 반대로 불만이 있고
네, 고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쁘면은 많이 쾌락을 느끼죠. 네, 만족을 느끼고. 네, 슬픔이 있으면은 굉장히 고통으로 다가오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게 느껴져요. 고통으로 느껴져요. 네,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한다, 그래도 만족으로 쾌락으로 느껴지고, 내가 외롭다, 그러면 고통으로 느껴지죠. 네, 그래서 감정은, 근데 우리가 기술한 사실은 감정 상태를 보면은요, 이게 이 쾌락인 감정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말을 보면은 이렇게 고통인 감정 표현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거에 더 많이 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저렇게 많죠. 굉장히 부정적인 고통을 주는 언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또 관계 중심의 고통 감정이 커요. 네. 기분 나쁘다? 이 기분 나쁘다는 게 뭘까요? 하여튼 기분 나쁘다는 표현 되게 많아요. 이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오거든요. 네. 이 굴욕감이에요. 또는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줬다. 피해의식. 또는 억울하다. 싫다. 또 외롭다. 이런 것들이 다 관계에서 오는 것들이죠. 네. 이 참아라가 심해지면 감정 결핍이 돼요. 저도 한때는 감정 결핍이었던 것 같아요. 이 머리를 갖다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모든 걸 이성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 감정이 없는 사람 같이 제가 한 10년, 20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그냥 이렇게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말이 안 되지. 내가 이게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지? 처음에 막 부정을 했어요. 근데 그런데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내 감정이네. 그다음부터 싸우지 않고요. 이건 뭐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감정이 그게 맞든 틀리든 옳든 그러든 뭐 이상하든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훨씬 쉽더라고요. 내가 이럴 때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럴 때 기뻐하는구나. 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훨씬 쉬워요. 네?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니까. 싫은 것 하기. 네, 아까 이제 싫은 공부하기 이거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싫은 걸 하려니까. 네, 그래서 행동은 해요. 근데 감정은 싫어요. 네, 행동은 하는데 감정은 싫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머릿속에서 딴 생각이 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이거는 해야 된다는 보상이 나중에 올 보상 가지고 지금 싫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딴 생각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는 것 자체 고통이 돼요. 네, 앞으로 일어날 일도 고통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하면 잘 안 돼. 딴 생각이 나니까. 네, 효율적이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더 고통이죠. 잘 되지도 않고, 그거 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통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화가 되고, 불안이 되고, 이유 없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네,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죠. 네. 충동은 억제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제된 감정이나. 그래서 얼굴이 이게 하얘지면서,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살 충동이 많잖아요.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 자살의 제일 큰 이유는 자살 충동입니다. 우울증이 아니고요. 자살 충동 때문에 하거든요. 화나, 나 억울해. 이렇게 뛰어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많아요. 서양 사람도 있긴 한데 서양 사람들은 뭐 권총으로 자살하든지 뭐 이렇게 약 먹고 자살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은 뛰어내려요. 그게 화나 이게 충동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네, 이성과 감성은 그냥 생각과 감정 욕구 이렇게 대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성적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둘 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걸 우리가 부추기는 것 같아요. 네, 저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많은 이게 지식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이성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그랬고 나도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좀 미친 짓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이게 더 정상적이거든요. 사람 같고. 네, 그걸 많이 억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습관과 자동화. 네, 그래서 생각이건 느낌이건 행동이건 반응이건 자꾸 연습하면은 자동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까지가 시간이 걸리는데 되게 해보니까 2주더라고요. 집중만 하면은 2주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지 않고 의도적이지 않은데도 습관화가 되거든요. 네, 그럴 땐 좀 시간이 더 걸리는데 내가 집중해서 내가 이거 갖다 연습 자꾸 하잖아요. 그 원만한 거는 2주 만이면 습관화가 되더라고요. 네, 원만한 거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진 게 되게 많습니다. 수동적이면은 이제 오래 걸리는데 네, 내가 하면은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 네. 많은 분들이 이게 본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다.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거 몇 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다 길들여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타고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본능이 유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유전이다, 이건 유전이야. 뭐 부모가 그랬어, 뭐 부모가 암이야, 뭐 부모도 그런 병, 부모가 비만이야, 부모가 당뇨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유전됐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유전된 게 아니고요.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당뇨병을 일으키는 행동들, 뭐 하여튼 습관들을 그대로 배워서 아니면 그런 뭔가를 해서 해서 그런 게 생기는 거지 유전받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네, 이거 다 길들여짐이에요. 길들여진다는 건 뭐예요? 다시 길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길들여질 때까지는 내가 의도적으로 길들여진 게 아닌데 다시 길들일 때는 내가 의도적으로 길들이면은 훨씬 빨리 돼요. 다 원만한 건 다 2주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자연적과 인위적. 네, 자연적이라는 것은 감정 욕구 또는 몸이에요. 인위적이라는 것은 생각이죠. 이게 뭐 같아요? 좀 이상하죠? 네? 네? 사자예요. 엄청 큰 사자예요. 이게 길인 거 보이세요? 이게 제가 탄자니아의 응고루 초원에 가서 사파리 하면서 찍은 사자입니다. 네? 네.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사파리 그 집차가 한 5대쯤 섰고요. 그 위에 한 차마다 한 10대 명씩 하니까 한 수십 명이 이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러고 자고 있어요. 사자가. 전혀 개의치 않고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난리치죠. 도망가거나 어디 숨거나. 이게 자연적 아니에요? 네, 개의치 않는다니까요. 근데 다들 동물들이 어떻게 힘들게 산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동물도 힘들게 사는 동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다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초원에 보면은, 얘는 이제 수사자인데, 여기 사진에는 안 보여드리는데, 얘가 뭘 했냐면은 10명에서 10마리가 무리지어서 버팔로를 사냥을 했어요. 딴 사진에 있는데 여기서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사냥을 한 사자는 암사자예요. 얘는 옆에서 어슬렁거리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주위만 보다가 먹기는 얘가 제일 먼저 먹어요. 네, 먹고 나서 남들은 이제 또 딴 거 하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누워서 눈을 꾸벅꾸벅 그래서 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자가 힘들지 않게 산다는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그럼 버팔로는 힘들게 살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버팔로는 힘들게 살 거라고. 왜냐면 얘는 포식자니까 쉽게 살고 버팔로는 힘들게 살 거라고. 버팔로 한번 가서 보세요. 힘들게 사나? 전혀 안 힘들어요. 네, 신나게 살다가, 네, 많이 살다가 이제 사자가 쫓아오잖아요. 그때만 긴장을 해요. 네, 그리고 거기서 한 마리가 잡혀 먹어요. 그러면 한 마리 잡혀 먹었잖아요. 걔는 죽었기 때문에 그나마 고통이 없어요. 나머지 버팔로가 고민하고 사느냐? 기억이 없다니까요. 또 신나게 살아요. 네, 동물은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있다 그래도 굉장히 짧은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잡혀 먹을 때, 그것도 굉장히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사람같이 길게 고통받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네. 자, 생각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아까 생각이 인위적이라고 분류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 중에서는 네. 본인이 일으킨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걸 인위적이라고. 네, 왜냐면 원래 없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 비추어 봤을 때. 네, 없었기 때문에 인위적이죠. 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떠오르는 생각을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체도 인위적으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길들여져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기 시작한 거죠. 네, 자연적인 건 아니에요. 따라서 그렇게 길들여졌으니까 다시 훈련하면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도 내가 원한다면은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한다면은. 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능력이에요. 내가 생각으로 그걸 할 수 있거든요. 네. 또 혹시 네. 자살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충동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반응을 한다. 네. 그러면 감정 욕구는 반드시 행동과 반응을 수반한다. 이 자살을 할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살하고 싶은 욕구가 분출되는
아니요.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조금은 하겠지만은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네, 진짜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자살할 생각을 해요.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많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자살하는 게 서양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한국 사람도 생각이 일부 있기는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자살하고 싶은 나는 자살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 자살 충동이 자살에 대한 생각이 막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뛰어내리고 싶고 이런 느낌이 막 들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그걸 참을 수가 없어. 뛰어내려. 못 참는 거예요. 충동이에요, 충동.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평소에 자살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생각인가요? 쉽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쉽다고 얘기하는 게 뭐 내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라고 해서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거는 그 말만 가지고는 어느 쪽인지. 네, 그 자살이라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관계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정말 내 충동을 반영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제 설명이? 그러면 네. 생각을 줄이면 충동을 줄일 수 있단 말입니다. 생각을 줄이면 충동을 줄일 수 있다고요? 네, 아니요, 그건 아니죠. 충동이 이루어진 것은 내 감정을 억제했기 때문에 충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동을 줄이자면 어떻게 해요? 충동을 바로 줄일 수는 없고요. 충동의 이유가 감정 억제잖아요. 억제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원인이 그거니까. 그래서 감정을 표출해야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 딱 놀고 싶으면 꽂지하지 말고 놀고 다시 공부해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가 그건데요. 더 근본적으로는 그게 싫어진 이유부터 따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아까 그거는 충동이 아니세요. 그 정도는 충동이 아니에요. 딴 생각이지. 근데 네. 그때는 딱 공부해야 하는데 딱 음악 듣기 싶을 때는 충동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공부해야 한다는데 오늘 음악 충동은 이제 그 정도를 충동으로 그 정도는 욕구라는 거고요. 충동은 내 생각을 완전히 엎어 삼키는 게 충동이에요. 네, 예를 들면 폭식 충동. 이럴 땐 내가 폭식하는지조차를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뭐 하는지 알잖아요. 자아 인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작동 안 하면 내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냥 욕구에 의해서 지배가 돼요. 근데 지금 갈등을 하잖아요. 아, 내가 공부를 해야 될까? 아니면 음악을 들어야 될까? 이건 충동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충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 여의도에서 있었던 사건 지나가다가 갑자기 충동이 나가지고 막 찔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무 생각이 없었대요.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요, 글쎄. 그냥 타살 충동만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찌르고 싶은 충동만. 이게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저런 행동을 합니다. 네, 그게 억제된 감정과 욕구죠. 저런 행동을 한다니까요. 이걸 이해하지 않고서 생각만 가도 왜 통제가 안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이해 못하죠. 폭식도 똑같아요. 저한테는 폭식하는 애들 이제 폭식한 것 자체는 나중에 기억을 하거든요. 하는 순간은 몰라요. 근데 어떤 걸 기억하냐면 내가 뭘 먹었는지는 기억하거든요. 그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런 애가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빵 12개를 먹어요.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빵 10개 먹으면서 콜라를 페트병으로 2병을 마셔요. 네, 그렇게 먹은 다음에 이걸로 이제 성이 안 차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라면 5개를 끓여서 그걸 계속 먹어요. 그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보통. 근데 들어가요. 그때까지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먹고 싶은 욕구만 있는 거죠. 완전히 동물이에요. 그 순간에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끝나잖아요. 그럼 사람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느껴져요. 집어넣을 때는 안 느껴지는데 집어넣고 나면 느껴져요. 이것도 엄청 불편한데 더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된 이유가 이 살을 찔 거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게 여기 엄습하기 시작해요. 내가 먹은 게 이제 느껴지니까 나 살이 찌겠네. 이건 더 견디지를 못해요.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토하는 거예요. 토하고 싶어 토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가서 토하는 거죠. 이게 폭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또 표출하는 방법 아닌가요? 안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억제하지 못하니까 표출 방법으로서 폭식도 하게 되고
살인도 하게 되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억제돼서 그렇다니까요. 거꾸로. 처음부터 제대로 먹었으면은 억제하지 않고 그런 폭식이라는 충동이 안 생겨요. 처음부터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갖다 그렇게 풀질 않고 쌓아놓지 않고 억제하지 않고 뭐 내가 화를 냈다든지 네, 뭐 내가 너한테 유감 있다 얘기를 하든지 이랬으면은 이렇게 남을 해하는 충동이 안 생겨요. 그걸 거꾸로 어떻게 하든 참은 거예요, 내가. 참다가 쌓이다 그러다가 충동으로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그거 자체는 생각의 표출이 아니에요. 욕구의 표출이고 감정의 표출이지. 근데 제어되지 않는 감정의 표출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기가 화나는 거를 표출할 수도 없을 만큼 화나는 것 자체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화나 그러면 상대한테 나 지금 화나 얘기할 텐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사는데 몸에서는 계속 화가 축적이 됐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서부터 내가 생각을 너 화내면 안 돼. 라고 내가 억지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화나는 거를 내가 못 느끼는 거죠. 억지를 해서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억지를 해서 못 느끼는 거예요. 생각이 크게 작동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감정이 있었는데 제가 그전에는 못 느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주목을 하는 거예요, 나를. 나한테 이런 감정이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느껴져요. 그런 감정이 있고 그런 욕구가 있다는 느껴지는데 모든 게 너 그런 거가 안 돼. 어렸을 때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 욕구대로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니까 생각이 커지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욕구를 내가 누르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 꼬마아이들이 느끼는 그 폭식은 생각은 아까 훈련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훈련을 하려면 생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훈련에 의해서 생각이 깊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네. 생각 없이 태어났다가 학습이나 훈련에 의해서 네. 생각이 생기죠?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네. 꼬마아이들이 느끼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면 어른들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적에는 네. 그 생각이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억누르면서 내가 표출하는 욕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 꼬마 아이들이 엄마가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먹는다든가 자기의 느낌을 막 표출한다든가 이런 거는 무의식적인 어떤 생각 없이 하는 그 아니,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요. 네, 거기까지 될 때까지는 괜히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도.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기 없을 뿐이지 애가 생각하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애가 느끼기에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내가 부모가 보기엔 내가 하나도 왜 자극 준 것도 없고 누른 것도 없고 내가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얘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럼 얘의 문제잖아요. 얘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정말 있기는 해요. 아주 드물게 병이라든지 이렇게 있겠는데 대부분은 다 아닙니다. 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오는 거죠.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그 네. 생각이 많으면 네. 저희가 잠을 잘 적에도 네. 계속 가수면 상태에 있는 건가요? 그 생각하고 뇌파하고의 관계는 생각이 많으면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네, 수면이라는 것은 원래 생각하고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낮에 생각이 많다. 네, 그거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돼요. 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은 꿈도 많이 꾸고 또 잠도 얕고 이렇게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이 많은 게 유일하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는 아니에요. 큰 이유이긴 해요. 생각이 많은 게 그런 사람들도 아까 그 사이클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사이클을 타나요? 네, 다 사이클을 타요. 예, 사이클을 네. 타는데 그게 평균적으로 만약에 3시간은 가수면 상태에 있다가 3시간은 또 수면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이라고 하면 아까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잠의 질을 떨어뜨리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사이클 자체가 이렇게 조절이 되나요? 하여튼 똑같은 사이클은 있는데요. 사이클 자체가 낮은 그 수면의 이 심도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얕은 수면을 더 자게 되죠. 깊은 수면보다는. 그러면 얕은 수면이 길어지고 그렇죠. 하루 중에 얕은 시간이 길어지고 깨어 있는 시간도 더 많고 꿈도 더 많이 꾸고 이렇게 되는 거죠. 깊은 수면은. 잠을 깰 적에는 이 그 렘 수면 상태에 있을 적에 잠을 깨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깊은 수면에서 바로 잠을 깨는 사람도 있고, 근데 렘 수면이 있는 데서 깨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아마 그 수면에 대해서 이론적인 걸 묻지 마시고 본인이 경험하신 걸 물으면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이렇게 물으면 참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을 제가 해드려도. 저는 평소에 만약에 실 예로 치자면 네. 이런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평소 잠을 참 잘 자는 타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저분처럼 네. 생각에 꼬리를 물면 네. 잠을 못 자게 되죠. 일부러 생각을 안 해야지 이제 잠이 자지니까 저는 계속해서 생각에 꼬리를 물면 새벽 딱 셉니다. 맞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 생각과 수면은 아까 상관없다 하셨는데 생각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해도 계속 꼬리를 물고 잠을 못 자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생각을 갖다가 중지시키는 훈련이 있고,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숙면하는 훈련이 또 따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면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관계없이 원래 이루어지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생각 때문에 원래 이랬던 기능을 갖다 방해하기 때문에 방을 꼬박 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만약에 해결하고 싶으면은 생각 끊는 생각 중지 훈련이라고 나중에 또 가르쳐 드릴 텐데, 생각 중지 훈련을 하던가 아니면은 생각하고는 관계없이 또 숙면 훈련을 하면은 그냥 팍 쓰러져 자요. 내가 아무 생각이 많아도. 네, 그렇게 둘 중에 두 개 훈련 다 해도 되고 서로 연관은 있긴 있어요. 네, 그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네. 뒤에서 얘기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생각은 인위적인 거고 감정은 좀 자연스러운. 뭐 그렇게 제가 분류를 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요즘에 많이 긍정의 심리학 뭐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면 네. 감정이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게 정말로 뭐 생각도 후천적이거든요. 아니, 그런 긍정 심리라는 것조차도. 네. 네, 그게 긍정적이긴 한데 그냥 그거보다는 저는 꼭 긍정 심리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생각으로 자꾸 생각을 훈련해야 되니까 그냥 일단 그거 이전에 내 느낌이 있다, 내 욕구가 있다, 내 증상이 이렇다. 그거 받아들이기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그게 누구하고나 똑같지 않거든요.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객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근데 그걸 긍정이냐 부정이냐 하면은 또 이렇게 유형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인, 딱 평생에 그 순간에 그 느낌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걸 그렇게 유형화하고 규정화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순간에 다르게 느끼면 다르게 느낀 거지, 이게 긍정으로 느꼈냐 부정으로 느꼈냐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네. 그 장기간 동안요. 네. 생각을 과도하게 많이 하게 되면은 기억력이 감퇴되는 수가 있나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요. 내 용량 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용량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 안에서 쓰면 아무리 과도하게 해도 기억력 감퇴가 아니라는데, 그 초과해서 쓰잖아요. 그럼 용량 초과가 돼요. 네, 그래서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억력 감퇴 또는 건망증은 치매 이런 게 아니고요. 용량 초과입니다. 아까 제가 생각을 소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모라 그랬잖아요. 네, 그 이유가 그 용량 초과한 게 소모입니다. 근데 내가 용량이 워낙 큰 사람들은 그게 좀 많이 써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면 그렇게 막 하다가 생각을 줄이고 일의 양을 줄이면 기억이 살아나나요? 다시 살아나죠. 네, 되살아납니다. 네, 그 경우는. 그래서 거꾸로 제가 기억력 떨어진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은 기억하지 말아라. 이게 제가 시키는 훈련이죠. 되살아나요. 근데 기억력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 어떻게 돼? 기억하려고 다 했어요. 메모하고. 그럼 메모한 사실조차 잊어버려요. 이렇게 되거든요. 용량 초과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뇌의 기능을 잘 이해를 하면, 그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내 몸에 맞게 사용하면은 내 몸이 최대의 효과를 내는데, 생각으로 자꾸 이걸 갖다 내가 통제하려고 그러니까 거꾸로 그게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초과가 되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 전체 주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대로 하지 말고, 생각으로 할 건 생각으로 하고, 느낌으로 할 건 느낌으로 하고, 몸으로 할 건 몸으로 해라. 몸이 알아서 잘한다. 생각을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느낌과 감정과 욕구와 몸은요, 잘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진화해 왔거든요. 몸이 그렇게 진화해 온 거예요. 타고날 때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은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건강하게끔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생각에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살도 찌고 병도 생기고 불안해지는 거죠. 불행해지는 거죠.
네,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생각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문명이에요. 그건 맞아요. 발전. 네? 네, 우리가 뭘 창조를 하고 뭐 이렇게 기계를 만들고 이거에는 확실해요. 근데 몸에는 굉장히 해가 돼요. 생각은.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몸에 좋은 거 막 한다 그러잖아요. 되게 다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알고 보면은 몸에 제일 좋은 거는 뇌를 안 쓰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또 못 참죠. 자, 스트레스하고 또 얘기합시다. 그럼 스트레스라는 건 도대체 뭐냐? 네? 스트레스라는 건. 네, 다 알 것 같지만 굉장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생각은 그래도 많이 정리되셨죠? 생각이라는 게 뭔지는. 스트레스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가 느끼지 않으면 스트레스 아니에요. 네? 느끼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으면 아름다움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미학이지 아름다움이 아닌 거거든요. 내 감정이 아닌 거예요. 네, 스트레스 똑같아요. 근데 남이 이럴 때는 스트레스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네, 상황이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느껴야 스트레스죠. 네, 그래서 주관적이다. 네, 그리고 누가는 똑같지 않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느낌이니까 현재형이다. 네, 이 순간에 내가 스트레스면 스트레스인 거고 이 순간에 스트레스가라고 안 느끼면은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무슨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뭐 스트레스 받는 뭐 어떤 무슨 사건이 있어서 계속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건 아니죠. 그때 그때 느낄 수 있지만은 지나가면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때는 못 느꼈지만 그 다음에 느낄 수도 있고 스트레스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네. 과거에 스트레스를 일으켰던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 기억해서 지금 나한테 스트레스가 느껴지면 스트레스예요. 근데 과거의 사건의 스트레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스트레스인데 지금은 스트레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뭐 나한테 스트레스 줄 일일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나한테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미래에 뭐 재앙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스트레스다. 이건 아니죠. 네? 네. 지금 안 느끼면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스트레스는 아주 어떻게 느껴지느냐? 아주 단순해요. 네, 이 공식입니다. 네, 몸맘력. 네, 몸맘력. 과거에는 우리가 체력이라고 했는데요. 과거에는 몸을 쓰는 게 주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몸을 써서 몸이 힘들면은 네,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몸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앉아가지고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생각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합쳐가지고 네, 아까 제가 몸이 굉장히 많은 칼로리 소모한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굉장히 많은 걸 쓴다는 거죠. 그래서 몸맘력, 내가 쓸 수 있는 최대 용량. 네, 요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만든 용어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 들으셔서 제가 한국말에 제일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기력이더라고요. 네, 기력도 조금 틀리긴 한데 네, 조금 뭐 기가 뭐냐 도대체가 이러면 또 복잡한데 저는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래서 몸맘력, 내가 쓸 수 있는 몸맘력을 내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몸맘력을 초과하면은 스트레스예요. 그때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힘드니까. 뭐가 힘들어 하여튼 느껴져요. 근데 그 몸맘력 이하로 쓰면은 스트레스가 안 느껴져요.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거꾸로 내가 뭘 하는데 내가 내 여유 내에서 이걸 해요. 그럼 즐거움이 돼요. 넘어가면 스트레스가 되고. 저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 돼요? 몸맘력에 비해서 쓰기를 많이 해야 스트레스가 오지. 맞잖아요. 그 스트레스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몸만력이 남으면 즐거움이고 이게 쓰면은 스트레스고. 네, 이게 크면 스트레스고 이게 크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네. 그럼 쓰기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몸맘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사람마다 이게 똑같지가 또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몸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현재 또 달라지고 이것도 내가 훈련하면 커질 수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여유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레질리언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라고 표현하든 이게 더 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쓰는 건 뭐냐? 흔히 쓴다는 걸 이런 걸 쓴다고 생각해요. 운동하기, 일하기, 이동하기. 네, 그런데 쓰기라는 것은 깨어있어 하는 모든 것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놀기, 사람 만나기. 노는 거는 이게 쓰는 거라고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노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쇼핑, 읽기, 보기, 듣기, 생각하기, 고민 이런 거 다 쓰게 해요. 근데 고민만 해도 뭐 하루가 다 그러니까 조금만 고민했는데 그냥 다 진이 빠지고 그러잖아요. 네, 굉장히 쓰기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도 그냥 몸은 써요. 그걸 기초대사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쓰기는 칼로리만 따지면은요 그렇게 진폭이 크지가 않아요. 아무리 해봐야 200칼로리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정말 뭘 특별하게 하기 전까지는 좀 많이 써봐야 200칼로리 더 쓴 거고 덜 써봐야 200칼로리 덜 쓴 거고. 그런데 먹기는요 하루에 뭐 수천 칼로리가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뭐 한 저녁 때 10,000칼로리 먹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먹는 거로 이 변화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쓰는 거는 그렇게 크게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중에서 생각이 가장 크게 쓰는 거라는 거예요. 네, 뭐가 제일 많이 쓰는 걸까 봤더니 뭐 몸을 쓰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결국 이거 쓰는 사람이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 고민, 불안, 걱정, 우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가 뭔지도 모를 때도 많아요. 이럴 때는 뭘 느끼냐면은 실제로 느끼는 거는 그냥 뭔지 모르죠. 스트레스로 느껴져요. 뭐가 이상하고 힘들고 그래요. 또 불안하고 그냥 한 가지 생각, 잡생각, 화, 분노, 우울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상처, 기억 이렇게 등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그러고 나면은 그냥 죽겠어요. 피곤하고 뭐 아무것도 못 하겠고 뭐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하여튼 죽겠어요. 예, 이게 이제 진짜 쓰기죠. 뭘 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것만 움직인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몸만용 기력인데, 그래서 몸력과 맘력이 있는데 이걸 합쳐서 불러야지 마땅하다. 따로따로 나눈 것보다는. 네? 예. 맘력은 이제 우리가 능력 또는 정신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서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부르는 게 제일 적절하다. 직장인들은 대개 이렇게 생겼고요. 운동선수는 몸력이 더 세겠죠. 맘력이 조금 적고. 스티븐 호킹은 이게 훨씬 세요. 몸은 거의 안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것도 달라요. 네. 하나가 세다고 다른 게 뭐 꼭 저간 건 아니죠. 네.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에 내가 스트레스를 느낄 때 사람마다 증상이 일어나요. 그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느끼니까 내가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되게 이런 증상들이에요. 몸에 있는 증상들은 힘들다, 피로하다, 괜히 눈썹이 찌푸려진다, 어깨가 올라가고 있다, 목덜미가 뻣뻣하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네. 머리가 지끈거린다, 무겁다, 어지럽다, 뭐 하여튼 뭐 크게 이게 병이라고까지는 안 가더라도 잠을 못 잔다, 온몸이 아프다, 입이 마르다, 입이 쓰다, 진땀이 난다, 가슴이 압박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막힌다, 뭐가 치밀어 오른다, 어떻게 뛰쳐나오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소화장애, 식욕상실, 손발이 차거나 몸이 차다, 다 반응이죠. 네, 이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네, 그리고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죠, 다. 네. 마음 증상도 있어요. 마음이 허해요, 우울해요. 네, 그때 불안초조,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음, 깜짝깜짝 놀람, 정신없음, 정신 나갔다, 뭐 이런 것, 하소연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입니다. 네. 행복은 생각입니다. 행복은. 네, 행복과 스트레스가 어떻게 다르냐? 행복감이 아까 내가 말한 즐거움이죠. 네, 행복이라는 건 상태거든요. 네, 내가 행복을 느낀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복감을 느낀다예요. 행복이라는 건 상태를 얘기하니까. 이게 용어가 자꾸 우리가 헷갈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한다, 이건 상태거든요. 실제로 내가 느끼는 거는 만족감이에요. 그 순간에 느끼는 건 만족감이고, 내가 만족한 상태가 있으면 만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는 당연히 판단이 들어가요. 이렇게 되죠. 반대로 불행하다, 이거는 상태에 대한 판단이에요. 불만족이다, 이것도 상태에 대한 판단이죠. 이건 반드시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건 다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만족감, 불행감, 불만족감, 이건 다 그때의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뭐냐, 이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게 자각 스트레스예요. 아, 나 스트레스, 뭐가 느껴져. 이게 이제 자각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요만큼 힘들어, 뭐 증상이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별것도 아닌데 깜짝 놀라든지, 뭐 갑자기 가슴이 두근다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예민한 몸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쓰기가 굉장히 커요. 뭐에 반응이 크다 보니까 갖고 있는 건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크게 반응하니까 이게 그냥 그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쪽 끝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이 더 커지겠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은 스트레스는 고통만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다 우리는 고통이라고, 이제 스트레스는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통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못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못 느끼는데 나는 괜찮아, 나 스트레스 없어. 그러는데 몸이 스트레스예요. 그 몸이 스트레스인데 그걸 자기가 못 느껴. 그게 왜 못 느끼겠어요? 몸에서 신호가 와, 사실 아까 제가 몸에서 증상이 온다 그랬잖아요. 신호가 이게 뇌로 전달이 돼요. 근데 못 느껴. 그 왜 그러겠어요? 생각이 커서. 너 어렸을 때부터 야, 너 좀 정신 차리고 살아, 생각 좀 하고 살아. 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해결해야 돼. 너는 이 정신력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다 무시가 돼요. 잠재돼가지고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몸은 힘들어요. 자신이 힘든 건데 못 느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뭘 느끼냐면 스트레스라고 못 느끼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뒷목이 뭉쳤어. 여기에 뭐가 돌덩어리가 하나 얹은 것 같아. 이렇게 증세로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네? 처음엔 못 느끼다가. 여기다 이쪽 더 나가는 건 이런 게 있어요. 뇌는 신나고 몸은 망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이게 남자들이 이런 거 잘해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예, 술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나 술 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체력 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다 우러러봐요. 뭐 제가 그랬으니까. 네, 그러면 신나요. 정말 그 자리에서 내가 주도를 할 수 있고 나는 끄떡없고 다 깨갱거리고 내 앞에서 얼마나 신나요? 네, 몸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죠. 그거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중독입니다. 네, 마약 중독하는 사람 봐요. 그 마약을 먹을 때 얼마나 신나요? 네, 몸이 얼마나 망가져요? 네, 그거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렇게 스펙트럼이 쾌락도 스트레스다. 고통만 스트레스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다 스트레스인데 내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네, 그 당시에 이쪽은 안 아프겠지만은 아파요. 그리고 결국은 체력과 기능을 저하시켜요. 내가 갖고 있는 체력, 내가 갖고 있는 기능, 그게 무슨 기능이 됐든. 그리고 내 습관이 악화돼요. 내가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운동하던가 안 하고요. 갑자기 폭식을 하게 되고, 귤주를 먹던 사람이 귤주를 안 먹게 되고, 제대로 잔다는 사람이 잠을 못 자게 되고, 습관이 악화되죠. 그리고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얘기는 병이 왜 생기느냐, 왜 늙느냐, 네? 왜 늙냐, 그럼 맨날 유전자 얘기하고 환경오염 얘기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에요. 1번이 스트레스예요. 네, 모든 게 스트레스라고 알고 봤더니. 네? 네, 결국은 병이 생기는 이유도 그렇고, 네, 늙어 죽는 것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힘들게 사는, 스트레스의 다른 말은 힘들게 사는 거죠. 네. 힘들게 사는 거를 가르치더라고요. 다. 이 나라에서 가르쳐서 저는 반대로 가르쳐요. 쉽게 사는 법 가르치죠. 이게 모든 거의 원인이니까. 네, 그 중에서 뇌는 신나고 몸은 망가지고, 네, 이런 것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과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과시, 여자들은 희생. 네, 여자들은 희생을 해요. 희생을 하면서 이게 신나요. 내가 희생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 또 길들여져요.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게 좋은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성들의 미덕이고, 네 몸을 깎아서 네 자식을 돌봐라.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희생하는 거를 너무나 좋아하고 감사해요. 자기 몸이 망가져요. 근데. 네, 희생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과시하는 거나 여자들이 희생하는 거나 그게 그거다라는 거죠. 다 관계에서 오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써요.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면은 나 중요한 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바쁘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나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바쁘거든요. 닥터한테 꼭 누가 뭐라 그래요. 뭐라면 바쁘시죠? 그럼 저는 극구 부인을 해요. 저 안 바쁘다고 논다고. 실제로 안 바쁘거든요. 전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극구 부인을 하죠. 이런 표현을 쓰죠. 스트레스 받는다, 푼다. 이게 이제 약간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다. 이건 굉장히 한국적인 표현이에요. 영어로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I get a stress? 이런 말 없어요. 네. I solve the stress?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I'm under stress. 이런 말은 있어요. I'm stressed out. 이런 말은 있어요. I solve the stress. 이런 말 없어요. 이거 굉장히 한국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우리 문화는 뭐냐면 스트레스가 외부에서 가해져서 나한테 나한테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난 다시 그걸 또 풀어야 돼. 이런 공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공식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즐거움으로 대체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여기서 시작이 돼요. 외적이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
또 남의 스트레스면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스트레스야. 아 맞아, 이건 나도 스트레스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우리들의 경향이에요. 실제 느껴야 스트레스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럼 받는다가 뭐 어떤 거냐? 내가 뭐 건강이 시원치 않고 외모가 시원치 않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요? 내가 일을 하는데 뭐 직장에서 나한테 스트레스를 줬다. 뭐 일이 잘 안 돌아간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받는다 그래요? 내가 돈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받는다 그래요? 다. 이거 다 받는다예요? 자녀 키우기가 힘들다. 이것도 스트레스 받는다. 가족 돌보기가 힘들다. 뭐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힌다. 뭐 이러면 또 스트레스 받는다예요? 모든 게 받는다죠? 관계가 나쁘면은 또 이것도 남편이 나를 괴롭혔다. 뭐 아내가 나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구가 그랬다. 뭐 동료가 그랬다. 상사가 그랬다. 뭐 이런 거죠. 사회가 뭐 그랬다.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재난, 이것도 사회의 책임이다. 뭐 다 받는다에 다 알고 보면은 내가 갖고 있던 걸 잃은 것도 이것도 받는다죠. 네? 다 받는다라니까요. 이런 거 말고 그냥 생애가 이제 이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넘어가야 될 과제들이 있어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공부하고 학교를 가고 성장하고 이게 다 스트레스죠. 뭐 나름대로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가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청년들은 진로를 택해야 되고 취직을 해야 되고 자립이 되고 연애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장년 때는 후반생 준비해야 되고 고령 때는 건강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해야 될 것들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신문에 보면 다 이 얘기예요. 차별, 폭력, 재난. 다 받는다만 얘기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은 내가 스트레스 없는 사회가 될 거다. 그래서 연일 이 얘기만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해요? 맨날 이거 해결하자 그러는데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해결된 건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우리가 정말 이제 민주화가 됐고 경제가 이렇게 빨리 된 나라인데 사람들은 하나도 행복해하지 않고 다 힘들어하고 나 힐링해야 돼 뭐 이런 거 계속하고 서양에는 힐링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 같이 이렇게 쓰이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하게 쓰여요. 힐링이란 말이. 힐링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힐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 전체가 힐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이게 의미가. 이게 다 이 얘기해요. 가정에서는 뭐 억압, 학대, 가정폭력 다 이 얘기하는 게 따돌림 이게 문제다. 이런 거 해결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해결도 안 될 뿐더러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요. 문제 해결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네. 네, 이런 것들. 환경도 또 이제 미세먼지, 뭐 하여튼 방사능, 추우면 춥다고 난리, 더우면 덥다고 난리, 뭐 하여튼, 네. 네, 이런 거 상실했다고. 네, 지도자가 상실한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지난번에, 저는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문재인하고 박근혜가 비슷했는데 박근혜가 이겼잖아요. 근데 문재인 편 든 사람들은요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더라고요. 그거 몇 개월 상처로 갖고 있더라고요. 좀 가서 그 현장에서 봤어요. 너무 슬퍼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자기가 원하는 지도 못 보여주면은 그렇게 큰 상실이더라고요. 그게. 충격? 네, 충격은 그 중에서 큰 거를 얘기하거든요. 네, 나한테 충격이 왔어요. 이게 상실일 수도 있고, 무관심일 수도 있고, 차별과 폭력일 수도 있고, 뭐 사고일 수도 있고, 관계에서 오는 걸 수도 있고, 내가 나한테 느끼는 컴플렉스도 있고. 충격이 왔어요. 그런데 충격이 왔다 그래서 다 손상을 입는 거는 아니에요. 누가 뭐 한 대 쳤어요. 그렇다고 다 멍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멍이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슬쩍 건드렸는데도 멍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충격에 같은 손상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라는 건 뭐냐? 충격을 받고 손상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것, 이게 상처거든요. 마음도 똑같이 작용해요. 마음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손상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오래간 지속되면은 그게 상처죠. 네, 그걸 상처라고 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상처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모든 게 손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것도 개별적인 거죠. 네. 그래서 얼마나 민감하냐에 따라 다르고, 충격을 받을 때 만약에 일어나는 손상 이런 것들에 만약에 이게 마음의 손상이라, 마음의 충격이라 한다면 정신없이 멍하고 화, 불안, 우울 또는 자의적 행동을 벌이기도 하고 분노, 분필 이런 것도 하고 이제 나중에 이게 상처가 되는 거죠.